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있었던 FC 서울하고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바로 하고 싶었는데 어제 밤에는 저도 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네, 다음날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서울이 제주를 2대 0으로 이기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팬들이 아마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던 만큼 제 리뷰를 기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서울 팬들께서는 만족스러운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경기 내용부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고 그게 결국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제도 한 3만 명 오셨더라고요. 그 3만 명 팬들께서는 그 전주에 5만 명 들었을 때 그 팬들하고 전혀 다른 감정을 가지고 가셨을 것 같습니다. 야, 축구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라고 아마 생각하시면서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리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를 제가 되짚어드리면 거의 다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기자 생활할 때 많이 썼던 어떤 기사 스타일이 축구 내용, 전술적인 내용하고 그걸 감독님들한테 질문 드렸던 내용, 혹은 이제 그 해외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BBC라던가 스카이 스포츠라던가 이런 데서 좀 이제 심층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자회견들 잘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그 원문으로 다 나온 거. 얘는 뭐 이제 런던 팀이면 풋볼 런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전술하고 감독 인터뷰를 앞뒤를 끼워 맞춰가지고 여기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해서 전술이 재구성하는 그런 90분 리뷰짜리 기사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렇게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김기동 감독님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속마음을 적당히 숨기신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신 것도 있고 해서 그게 잘 섞여 있는데 저는 뭐 김기동 감독님을 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인터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좀 속내도 보이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인터뷰를 재구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컴퓨터로 보신다거나 하면은 뭐 핸드폰으로 김기동 감독님 기자회견 어제 나왔던 기사들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리뷰를 해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더 드려볼게요. 자, 일단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총평 보통 부탁하거든요. 기자회견 들어가면 그러면 그랬는데 이제 세 경기 만에 승리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끈끈한 모습들이 있었고 전반 포지션 전개나 사이드에서 풀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좋았다. 근데 후반에도 이어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다음에 류제문 선수 얘기랑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류제문 선수도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 쉬운 거부터 시작해서 자신감 가지는 템포를 가지라고 했는데 전반부터 좌우로 공을 뿌리며 공격의 활로를 열었다. 삼선에서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말을 했고 술라카는 단점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빌드업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불안했던 패스들이 전방으로란 말은 없어요. 불안했던 패스들이 잘 나가면서 공격이 원활하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약 기사를 썼다면 이 세 가지 대답을 가지고 하나에 버무려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이 제가 지난 경기,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다 리뷰를 드리면서, 템포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서울 팬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이제 카톡이 오니까 카톡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왜 잘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감독이 김기동이잖아.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게 오늘 제목으로 나온 건데, 이게 뭐냐면, 지난번 경기들하고 한번 잘 돌려보세요. 센터백들의 터치, 그러니까 전반전 경기를 보면 센터백들이랑 삼선에서 터치가 확실히 줄었어요. 어저께는 그러니까 최후방에서 잠깐 불러올게요. 바둑을 최후방에서 공을 돌릴 때조차도 지난번 인천전이 특히나 심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볼이 들어가면 줄려다가 옆에 쳐놓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은 앞에 이쪽으로 쳐놓고 도망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이지만 이쪽에서 다시 접근해 오니까 그럼 옆에 또 쳐놓고 여기 가서 또 여기 옆에 칩니다. 그럼 네 번의 공을 넘겨요. 그럼 이 선수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나갑니다. 그럼 잡아놔요. 옵니다. 주려고 해. 근데 여기 붙어 있으니까 못 줘요. 그래서 일로 잡아놔. 계속 와. 근데 얘가 그럼 각이 나니까 받으러 오는데 주려고 해요. 근데 여기 따라오니까 못 줘.
그러니까 일로 줘요. 그럼 얘가 일로 가. 그러면 얘가 압박돼요. 예, 근데 얘도 바로 못 주니까 위치가 깨져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뒤로 잡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이 뒤로 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한 번 더 터치를 원터치나 투터치. 그러니까 원터치라는 거는 바로 넘겨주는 거고 투터치는 첫 터치로 주려는 방향을 딱 정해놓고 바로 툭 나가는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인천전에서 그게 엄청 심했고 여기 후방에서부터 볼이 안 들어오니까 미드필더들이 이거는 되게 저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FC 서울에서 경기가 안 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원터치로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왼쪽 백에서 빌드업을 하려다가 이쪽으로 전환이 될 때 이 선수가 앞에서 움직임을 잘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여기 수비한테 붙어 있다가 공이 한 이쯤 나왔을 때 나 줘 하면서 툭 튀어나왔어요. 여기 받으러. 그럼 여기서 들어오는 거를 원터치로 딱 넣어줘야지 이 선수가 그럼 이제 뒤늦게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이 정도 거리가 벌어지면 그 다음엔 여기서 도는 패스들, 도는 움직임이라던가 이거를 뭐 다시 이쪽에다가 원터치로 패스를 돌려준다거나 혹은 이제 이거를 본인이 여기서 바로 리턴 내주면서 일루 쭉 빠져나가면 예를 들어서 일루 옆으로 움직이면 이 선수가 자기 마크하던 수비수니까 일루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앙각이 열려요. 예를 들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선수가 중앙 쪽에서 좋은 움직임, 받기 좋은 움직임을 딱 타이밍을 해서 딱 잡으러 나왔을 때 볼이 들어가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세 선수 간의 템포가 잘 맞아야 되고 속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을 안 줘버리면 그러니까 미드필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센터백도 문제인 거예요. 센터백이 볼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가 줘야 되는데 잡아놨어요. 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원터치에 줘야 되는데 잡았어요. 그래서 주려고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이 패스 각도 아까보다 예쁘게 안 나오죠. 이 선수한테 줘봐야 나오는 건 리턴 패스. 그러면 압박당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다가 공을 또 붙어있으니까 안 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봐야 어차피 자기는 다시 지금 타이밍에 공을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일로 빠져나오던가 일로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이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고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일로 좀 옮겨볼까? 일로 옮기고 이 선수 공 잡았는데 이 선수가 따라오다가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안 따라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 인천전 경기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엉덩이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쪽에 사람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은 비고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을 돌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차이가 뭐였냐면 류재문 선수가 들어가서 잘해주고 기성 선수 잘해줬는데 그러니까 기에 술라카가 전진 패스가 좋았다. 패스가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에서 선택이 빨랐다는 거예요. 이 뒤에서 맨 뒤에서. 그래서 어제 경기를 보면 류재문 선수나 기성용 선수가 받을 때 물론 이제 제주랑 인천의 수비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5-4-1이고 이쪽에 더 그 중원 쪽이 조금 내려가가지고 많이 붙어주게 되고 이 측면 쪽에서는 이 선수들이 이제 중앙 쪽으로 좁혀주면 수비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 제주 같은 경우 4-2-3-1이니까 형태도 좀 4-3-3 뭐 4-2-3-1 형태가 조금 다르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타이밍이 좋으니까 이 맨 앞에 있는 이 10번 지금 11번 하얀색 10번 11번 선수한테 압박당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 바깥에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좋으니까 이 두 명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몸만 돌려버리면 이 선수들은 뒤에서 접근하는 선수들이라서 이거는 뺏을 수가 없어요. 축구할 때 모든 분이 알죠. 어깨가 먼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서 이게 쫓아오는 거는 힘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쫓아가요. 그러니까 여기랑만 상대하면 되니까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뭐 이제 커뮤니티도 돌아다녀보고 하면 류재문 선수 어저께 되게 이제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류재문 선수가 또 아까도 김민웅 감독님 좌우로 째주는 패스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그 말 숨겨져 있는 전제 조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앙에 들어와야 좌우 전개가 돼요. 좌우로 찢어주는 패스가 여기서 좌우로 찢어봐야 얘네들한테밖에 안 가잖아요. 풀백들한테밖에. 근데 여기서 째주면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이 중원에서 째주면. 그러니까 일단 일로 째주는 것도 좋은 패스가 나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이 중앙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결국에는 위험지역을 축구를 할 때는 위험지역을 막아야 되니까 가운데 쪽에 패스가 들어오면은 이쪽부터 막아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골은 중앙에서 나고 이쪽이 들어오면 위험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쪽 중앙 쪽으로 침투되는 길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류첸코나 뭐 한승규 선수한테 전반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고 이 선수들도 도움 주러 이렇게 들어와요. 왜냐면 이 패스길이 나가면 또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앙 쪽으로 모이게 돼 있거든요. 모든 축구가 다 그래요, 사실. 왜냐면 간격의 싸움이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어제 류재문 선수가 많이 해준 게 풀백 쪽으로 막 쭉쭉 나가죠. 막 패스들이 이렇게. 이쪽에서 막 이렇게 연결해주고 막 하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왜 되냐면 여기 잘 들어와서 되는 거거든요. 여기 들어오고 나니까 풀백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공간이 많이 열려요. 왜 열린다고요? 중앙에 들어오니까 모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류재문 선수가 좌우로 패스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제 김주성 선수도 보시면은 템포가 확실히 빨라진 게 제가 기억한 거는 2번 정도나 원터치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졌고요. 이쪽에 이제 류재문 선수뿐만 아니라 류재문, 기성용한테 다 들어가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템포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류재문 선수 두리번 잘하고 기성용 선수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템포가 좋아져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혹은 여기서 기성용한테 들어갈 때 보면 류재문 선수가 계속 항상 옆에서 받쳐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제 해설 호위무사라는 말을 쓰는데 호위무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별로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게 뭐냐면 기성용이 공격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류재문이 좋은 파트너가 된 건 맞는데 기성용의 똥을 치우기 위해서 마치 호위무사가 그렇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우리나라 그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언제 많이 했었냐면 기성용이 호위무사라는 얘기를 런던 그 다음에 브라질 월드컵 시절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기성용 선수가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서 4-2-3-1 그때 유행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파트너로 한국영 선수 얘기를 하면서 그 또 부상으로 낙마하고 이럴 때마다 누가 이제 그러면 그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좋은 파트너인 거예요. 사실 기성용의 파트너. 근데 류재문 선수가 접근을 항상 잘해주죠. 근데 여기가 깔끔하게 들어가고 나면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종패스로 들어가니까 위협적인 패스가 들어가서 압박하러 나오거든요. 그러면 좋은 타이밍에 압박하러 나오더라도 여기 투입되는 거를 나머지 동료들이 잘 알고만 있다 그러면 접근해주기만 하면 돼요. 가까운 위치로. 이쪽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접근만 해주면 이거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시면 중원에서 압박이 제주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전반전에. 근데 보면은 잡아놓고 옆에 툭 주거나 원터치로 툭 돌려주거나 혹은 여기 이쪽에 투입된 다음에도 이쪽에 투입되면은 여기 또 윙이 당연히 시선이 일로 돌아가 있으니까 이쪽이 받기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접근만 잘해주면 여기든 횡패스 같은 게 한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들도 종패스보다는 덜 위험하니까 그리고 공이 빨리빨리 템포가 돌아가니까 일로 연결되면은 이 선수한테 집중이 되겠죠. 그때 이제 여기서 이게 다시 종패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패스로 센터백에서 미들에 들어가고 횡패스로 들어가거나 한 번 더 횡패스 할 수도 있어요. 이 횡패스를 한두 번 거치면서 시선을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이게 어느 순간에 원터치로 또 원터치나 투터치로 종패스가 들어가면 이게 뚫려요. 이게 김기동 감독님이 좋아하는 원래 포항에서도 많이 쓰던 전개였고 대체로 볼 잘 돌리는 팀들은 이걸 잘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다른 팀들 말씀드릴 때도 그 뭐 전북도 최근에 좋은 공격 전개다라고 할 때 보면 풀백 쪽에서 미드필더에다가 이수빈 선수라든가 이런 쪽에 횡패스가 들어오는 거를 종패스로 바꾸는 형태, 맹성훈 선수 쓰거나 이럴 때 많이 쓰고요. 이게 되게 트렌드에도 맞는 축구인 게 뭐냐면 최근에 뭐 해외 축구들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공격 전개를 이렇게 해요. 포스테코글루가. 이게 전 약간 럭비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럭비는 전진 패스가 없고 다 뒤로만 패스해야 되거든요. 자기 뒤에 있는 사람한테만 가야 되고 전진은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토트넘 경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 잘 보시면 토트넘 경기는 누가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막 다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옆에를 줘요. 혹은 뭐 약간 횡패스 같이 나가면 이 선수가 달려가는 선수가 이거 공을 가지고 몰고 가요. 여기까지 전진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선수가 계속 달려와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 선수는 계속 달려가면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가는 선수 앞에서 공 받을 수 있게 계속 누군가가 뛰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여기 그 서울의 전개도 앞으로 나가는 거에서는 상대의 시선을 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패스는 횡패스를 하기는. 근데 다시 전진할 때는 빠른 템포로 갑니다. 횡패스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전진할 때는 빠른 템포로 간단 말이에요. 상대가 대처하기 힘들게. 그게 전반에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제가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시작인 이 후방의 이 빌드업부터 좋아졌다. 측면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첫 패스 템포가 좋아지니까 미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받고요. 미들이 받은 다음에 주변 활용할 수 있게 다른 선수들하고 입이 맞으니까, 눈이 맞으니까 그쪽에서 도움 줄 수 있는 횡패스 받아줄 선수들이 생기니까 미들에서 압박을 안 당하게 되고요. 덜 당하게 되고요. 한두 번 풀리게 되면 또 맘대로 못 와요. 그렇잖아요. 계속 수비 들어가는데 계속 막히니까. 그 템포에서 공격이 풀려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뭐 단순하게 득점 장면은 사실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올린 것도 경기 흐름을 완전히 이 서울 쪽으로 가져오게 되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런 요소가 되긴 했지만, 그거 외에도 경기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전반에 충분히 이길만 했어요, 서울이. 저는 서울이 제주를 상대로 고전할까? 아니면은 김기동 스타일이 나와서 잘 대처할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주가 지금 1, 2차전, 2차전, 그러니까 1라운드, 2라운드에서 압박만큼, 중원에서 빡빡한 것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좋은 팀이었는데, 어제 서울 전반전에는 FC 서울 중원 상대로 그게 잘 안 됐죠.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저는 서울을 전체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술라카 나왔는데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김주성 선수도 보니까 이제 뭔가 달라졌거든요. 류재문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네, 해줘야 되네, 기성용이 편해지는 걸 봤잖아요, 모두가. 아, 성용이 형이 축구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디어 행복 축구하네. 근데 이건 선수들한테도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제가 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선수들이 감독님이 하라던 게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면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 실패한 건 실수인 거야. 잘못한 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약간 미스한 거예요. 그럼 또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신뢰들이 쌓이면 팀이 되는 겁니다. 그게 포항에서 있었던 그런 그림인 거죠. 서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할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인천전 같은 경기에서는요, 경기가 안 되면 제 생각에는 라커룸에 들어가서 기성용 선수한테 형 잘못했어요 라고 말은 못했겠죠. 네? 아마 그리고 네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게 말은 못했겠지만, 본인들 11명이서 누가 제일 못했는지를 찾으라고 그러면 몰랐을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근데 잘 만들어진 팀은요, 그 11명 중에서 누가 살짝 미스를 딱 해요.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잘못한 사람도 알고요, 다른 보고 있던 사람들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전반 20 몇 분인가요? 강상우 선수가 슈팅 좀 어이없게 때린 거 전반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승규 선수가 막 펄펄 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장면에서는 한승규 선수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마 서울 알았을 거예요. 이거는 강상우 선수도 주는 거 나쁘지 않았는데 줬어야 됐는데, 왜냐면은 그렇게 오는 그 경기 전반전 내내 그런 식의 볼이 없는 상황에서 한승규 선수가 계속 침투하면서 뭔가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선수 앞에 넣어주자라는 게 합의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서로 약속이 돼 있는데 거기 안 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욕심 부렸거든요. 그럼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욕심 부렸다. 그러면 가서 미안하다고 하겠죠. 다음에 줄게. 그러면 당연히 팀에서는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 후반전에 그 링가드, 기성용, 박동진 선수 안 주고 슈팅 때렸던 거, 그 장면에서 보면 기성용 선수가 딱 하자마자 바로 박동진 선수 보이니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약속의 문제고, 경기가 잘 될 때 팀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점인 거죠. 다음에 맞춰주면 되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 데서 정확하게 모든 다 판단을 잘한다 그러면 그 선수가 사실은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판단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래도 더 좋은 축구, 누가 더 좋은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요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다음 멘트로 제가 그러니까 대답하고 싶었던 멘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경기 전 미팅에서 연습 경기를 했을 때 반응이나 인천적 반응을 영상 편집해서 선수들에게 보여줬다.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경기에서도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다. 기존 선수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터치 숫자 줄이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 싸움할 때 어제 확실히 바뀌었죠. 김주성 선수도 막 부딪혀가지고 막 머리도 다치고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했었는데, 이제 안 빼잖아요. 거기서 안 빼야 돼요. 축구는 기본적으로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구는 싸움인데 룰을 지켜가면서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반반일 때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공을 빼앗기면 우리 수비수들 전체가 다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공을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가 다 수비로 전환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김기동 감독님 위주로 많이 바꿔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가드 혼낸 거 그런 얘기들 또 저는 그 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팀 기강 잡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링가드가 바라는 바는 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한 번씩 번뜩이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기성 선수 장면도 있었고 골 취소된 장면도 있었고 옵사이드로 강상우 선수 열어주는 것도 있고 그럴 때 보면 판단이 정확하고 잘 나갑니다.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원하는 팀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링가드 네가 다 해주는 팀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너는 잘할 수 있는 선수지만 우리 팀에서 잘하는 거지 너가 혼자 너를 똥을 치워주기 위해 나머지 10명이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근데 그 기저에 깔린 거는 저는 이거는 이 FC 서울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감독님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멤버들을 많이 바꿔가고 있고 제가 그 주민서울인가요? 거기 그 김기동 감독님 말씀하신 거 봤었는데 기회 다 주고 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저는 주고 있는 메시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 말 따라오면 너 있을 거고 내 말 안 따라오면 안 써. 그 얘기거든요. 링가드도 너 비싼 애지만 안 써. 근데 저는 링가드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다른 선수들이나 다른 외국인 선수들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내 말 따라오면 뛸 수 있어. 근데 아니면 너 없어도 우리 잘해. 라는 얘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벌써 선수들의 뭔가 움직임이 김기동스러워지는 김기동 축구스러워지는 장면들이 있었죠 사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인터뷰 기사 다른 거를 켜가지고 어제 저녁에 본 거랑 다른 기사를 켜가지고 그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켜놓은 기사에 넣었는데 다른 거 찾아봐도 되나? 잠깐만요. 이 기사에는 그 멘트가 없네요. 제가 작년에 어저께 무슨 언론사 걸 봤더라. 일단 한번 보고 찾아보고요. 잠깐만. 일단 그냥 할까요? 네. 제가 기억나는 건 그거였어요. 류재문 선수가 이제 기성 선수가 이제 움직이고 뭐 오른쪽에서 공간이 많이 날 걸로 봤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류재문 선수가 기성 선수 빠진 자리를 잘 채워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뭐 그런 취지였는데 기성 선수가 여기서 공간이 났을 때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침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공간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라지는 공간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축구가 진짜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선수들이 그만큼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 잘 뛰는 선수들이라서 그 적절한 지시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지시가 없어지면은 최근에 경기가 안 될 때들 보면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쁘게 볼이 들어갔습니다. 중원에 들어가서 중앙 쪽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기 이쪽으로 연결이 잘 됐어요. 압박 나오는데 이게 측면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고 났을 때가 중요한 건데 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 드리블을 시작하면 이 선수가 여기를 달려나가겠죠. 그럼 순간적으로 이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져요. 제가 보기에 김기동 감독님이 하프 스페이스라는 말은 안 썼는데 이건 맞아요. 이거 아마 이 공간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서 아까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러니까 볼이 이쪽에 있을 때 수비 위치를 잡았을 때랑 비교해서 확실히 여기가 넓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라져요. 공간이. 한 0.5초에서 몇 초 사이에 사라져요. 어떻게 사라지냐면 여기를 이렇게 채워버리면 사라져요. 대신에 여기는 열리죠. 하지만 더 위협적인 공간은 지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입니다. 혹은 볼이 전개가 될 때 아까랑 똑같이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투입되고요. 여기 투입됩니다. 그 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잡으러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일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아까랑 좀 다른 공간이 생기는데 이 공간이 지금 열리겠죠. 아까랑 다르게. 이 선수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 선수가 여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들어오면 얘는 쫓아올 거고요. 얘도 이쪽을 견제는 해야 되겠죠. 여기를 뭐 공격수가 잡고 있으니까 센터백이 나오진 못할 거고. 여기가 이렇게 잡아주려고 견제를 하러 나오면 이제 어디가 열리냐면 여기가 열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쯤 요렇게 서 있을 때요. 이렇게 서 있고 볼이 일로 나갔을 때 이 선수가 여기 접근할 때 여기 투입될 때 이 선수가 여기를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 머리를 이만큼 쓸 줄 알아야 돼요. 여기를 안 가게 되면요. 안 가고 이 선수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아까보다 좁아지고요. 이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잡아도 되거든요. 왜냐면 볼을 중심으로 압박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 선수한테 일로 들어오는 건 여기 자를 수가 있어요. 그죠? 패스길이 중간에 접근이 되니까 그럴 땐 이렇게 간다고요. 얘가. 혹은 뭐 이렇게. 한 요 정도가 제일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아까랑 다르게 좀 달라졌죠. 뭔가. 좁아지죠. 그리고 이 선수가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다시 백패스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이렇게 잡혀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패스가 이렇게 오니까 이 선수는 여기 뒤에 있다가 이렇게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여기 붙어 있을 거고 이게 여기 오고 이 선수가 올 때 패스가 나갈 거고요. 한 이쯤 나갔을 때 이 선수가 여기를 돌아가면서 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만 이 선택지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선수가 접근해 와야죠. 일로 오든가 혹은 한승규처럼 빠른 선수라면 일로 뛰든가. 근데 이 공간도 나중에 사라져요. 여기서 공을 잡아버리고 빠른 템포에 안 나가서 공을 3-4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여기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땡기고요. 여기 도와주러 갑니다. 이러면 또 사라져요. 공간이. 그러니까 이 템포를 살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서로 역습된 상황에서 공간에 들어가고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팀들은 굉장히 고전하는데 여기는 감독님이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 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서 전지훈련하실 때 포항에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밤에 커피 한잔 얻어 먹으러 가서 한 1시간 반인가 축구 얘기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사실 팬심도 고백하고 저는 이제 부천 출신이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부천 SK에서 뛰실 때 봤었거든요. 야 진짜 잘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제가 엄청난 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서 막 질문 드렸어요. 근데 김기동 감독님이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잘할 수 있었냐. 근데 그때 생각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패트릭 비에이라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이즈가 크고 태클 잘하고 쓸어주는 그런 스타일들을 많이 떠올릴 때였고 그런 때였는데 김기동 감독님은 니폼니시 감독 밑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공간 잘 찾아먹고 어떤 공간에 가서 해야 상대가 까다로운지 그거를 툭탁툭탁 해서 풀어나오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많이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지도자가 있으니까 FC 서울에도 그런 색깔이 당연히 묻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이 아이고 왜 넘어갔냐. 이 장면에서 지금 여기 예를 들면 6번 선수가 빈 공간을 찾아먹는 기성용 선수가 여기를 들어가는 거라고 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기성용 선수가 올라가다가 100번 성공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준훈 선수가 실수할 수도 있고 기성용 선수가 올라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빠르게 돌아와서 여기서 그 수비를 잘한 덕분에 뺏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역습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 류재문 선수가 여기 이쪽에 와서 대응을 해주는 거죠. 이게 사실 이쪽에 머무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볼을 뺏기면 이쪽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많이 봐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막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뒤를 채워주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류재문 선수가 굉장히 잘 보는 선수인 거죠. 그래서 류재문 선수가 어제 굉장히 잘했는데 저는 전북 팬들도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류재문 저런 애였나? 어제 막 엄청 도사같이 하던데?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전북에서도 못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좀 무난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저께는 막 좌우로 막 볼을 다 뿌리고 기성용이 누군지도 모르게 막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죠. 결국엔 그건 저는 동료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아마 시즌 초반에도 서울 프리뷰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유재문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탈압박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근데 이 선수가 주변에서 움직임만 잘해주면 되게 도사같이 축구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어제가 딱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경기를 했고 김기동 감독 스타일이 드디어가 아니죠. 3경기 만에 묻어나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 게 전반전에 잘했다. 후반에도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저께 경기 제가 만약에 김기동 감독님한테 그런 어떤 마음을 빙의해서 보면 한 65점 줄 것 같아요. 60점에서 65점. 왜냐면 잘한 점은요. 50점을 넘긴 이유는 전반에 잘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근데 후반전에 제주가 압박 강도를 높이고 나오니까 원하는 바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반 싸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역습 기회가 있었어요. 후반에도. 거기서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런 걸 원해요. 김기동 감독님은. 그런 걸 스타일을 원하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점수를 깎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서 그 65점이라는 게 부정적인 65점이 아니라 우리 목표 100점 다 채우면 우리 끝장나게 잘할 거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65점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후반전에도 꾸준하게 갈 수 있고요. 교체해서 들어온 선수들도 괜찮아요. 지금 충분히 풀이 갑자기 넓어지는 느낌이 들죠. 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뭐 드릴 말씀이 있었나요? 뭐 팔로세비치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저는 팔로세비치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포항에 있을 때도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김기동 감독님 팔로세비치가 공 만지는 걸 진짜 좋아한대요. 그래서 포항에 있을 때도 김기동 감독님은 약간 세컨톱,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면 치면은 저기 링가드 자리거나 아니면은 전반에 한승규 선수 자리에서 팔로세비치를 썼단 말이에요. 일루첸코 밑에. 근데 지금은 3선에 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팔로세비치가 2선에서의 김기동 감독님의 손을 탄 팔로세비치랑 3선에서 팔로세비치랑 좀 느낌이 다른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때도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팔로세비치가 너무 공을 잡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중원 내려올 때 원터치나 투터치를 간결하게 잡아서 건드린 다음에 툭 내주고 가서 넌 골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앞에서 더 움직여줘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그 자리는 링가드나 한승규 선수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팔로세비치가 3선 자원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팔로세비치가 좀 더 간결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다른 선수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아주 잘하십니다, 김기동 감독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팔로세비치랑 기성용 선수가 같이 서면은 그 겹치는 점이 조금 있는 게 뭐냐면, 둘 다 잡아놓고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사실. 물론 접근을 잘해오면 원터치 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한데, 둘 다 성향이 기술이 좋고 하다 보니까 잡아놓고 지키면서 하는 스타일도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류재문 선수랑 다르게 조금 둘 다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약간 이기적인 플레이어들이 좀 있는 거죠. 좀 자기중심적인 플레이어인 거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겹치는 경향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통정리만 잘 되면 제가 보기에는 팔로세비치 3선이나 2선을 오가면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적응 기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잘했던 때가 확실한 선수고, 포르투갈 리그에서 뛸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선수니까, 네,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 이야기도 조금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처음에 제주 팬들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제주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러면, 저는 어제 경기는 조금 불운했던 경기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서울, 그러니까 불운하다는 게 참 뭐 실력에 뭐 그런, 제주가 이길만 했는데 뭐 운 때문에 졌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울이 좀 많이 바뀌어서 나왔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만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조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압박이 걸리지 않으니까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서울이 갑자기 좋아졌어. 그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페널티킥을 하나 먹었고, 두 번째 골까지 뭐 사실은 주게 되면서 경기가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전반 뭐 그 페널티킥 들어가고 한 5분 만에 두 번째 골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쫓아가는 게 버거워진 상황이었고, 후반전 들어서는 분명히 경기력이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그 교체 카드 쓰면서 그 압박 강도를 높이려고 많이 힘을 썼죠. 진성욱 선수라던가 서진수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개인 기량도 좋은 선수들이고 저돌적인 선수들이고 훨씬 잘 부딪혀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좀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잘 먹혔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거죠. 어제는 특히나 이제 그 바짝 붙는 것들이 많이 보이면서 제주 쪽으로 흐름을 확실히 가져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 차례 찬스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고, 서울 선수들도 대처가 됐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제주한테는 불운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김학범 감독님 같은 경우는 김기동 감독님 인터뷰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주시진 않지만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저는 한 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인 스타일은 성적을 내면서 팀의 색깔을 내는 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제주도 결국에는 막 승점을 포기하고 우리 팀부터 만들겠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성적을 내기 위한 축구, 전방 압박하고 거기서 끊어낸 다음에 빨리 압박하고 재역습해서 득점하고 하는 플랜 A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잘 잡았고, 어제도 이제 뭐 진성욱 선수가 슈팅 몇 번 때린 장면들이라던가 이런 거 보면 압박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기 주도권 유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만들어가고, 이제 공격 전개에서도 조금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인 움직임이 갖춰진다 그러면 충분히 제주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서울이 갑자기 너무 두드려 맞고 일어났던 그 사이어인들이
갑자기 강해져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갈게요. 말씀 못 드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그 농구 만화 중에 휠체어 농구 만화 중에 그 슬램덩크 작가가 그린 리얼이라는 휠체어 농구 만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제 리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나오는 만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섯 개의 손가락의 화학 작용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축구라는 게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이 약지, 이 새끼손가락까지 다섯 손가락이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다섯 개가 전부가 다 엄지면 우리가 뭔가 움켜쥘 때 이게 여기를 받쳐주는 임무를 하는데 여기가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면 모양이 엄지손가락처럼 크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만 한다 그러면 섬세하게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축구도 결국에는 다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맞지만 메시가 여러 명인 팀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임무에 맞게, 각자의 위치에 맞게 적절한 선수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아까 링가드 얘기도 드리고 다른 선수들도 얘기를 했던 그런 감독님 축구에 녹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검지손가락 성향이에요. 주변에서 평가하기에. 그리고 팀에서도 너가 검지손가락처럼 해줘 라고 하는데 자꾸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엄지손가락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그 팀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끼손가락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새끼손가락인데도 불구하고 엄지손가락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난 엄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엄지손가락이라고 우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손가락은 뭔가 움켜쥐고 이런 작용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에 저는 FC 서울이 그런 팀이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하는 축구들, 생각하는 축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바꾸지 못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여지까지 사실 작년까지 못 느꼈는데 올해 김기동 감독님 오시는 거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 사정들 조금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좀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감독이 원하는 다섯 손가락, 이제 11손가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10손가락도 아니고 필리니까 열인가? 10손가락들이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좋은 손가락들이 많으니까 좀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비단 FC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팀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서 서울 팬들 축하드리고요. 제주 팬들 좀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리뷰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K리그 관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즐겁습니다. 네, 어저께는 축구장도 갔다 왔고 하여튼 즐겁습니다. 네, 하여튼 네, 재밌는 K리그 생활을 위해서 그 A매치 기간 이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매치 때는 A매치 리뷰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